실제로 이 공매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내렸을까요? 공매도 재개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장기간 공매도가 금지되었다가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서 먼저 공매도가 허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벌써 한두 달 전부터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가 집중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공매도가 집중되는 종목은 과연 무엇인지, 과거에도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재개된 시점이 2번이나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실제로 어떤 종목들이 공매도가 집중이 됐고 주가가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해당 기준을 적용해 보면 어떤 종목들이 공매도의 대상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권가에서 이구 동성으로 공매도가 집중될 종목으로 대차 잔고가 증가한 종목을 꼽습니다. 대차 잔고가 무엇이냐? 기관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것을 바로 이 대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많이 빌리면 빌릴수록 이 대차 잔고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 이렇게 빌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공매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고평가 종목입니다.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랐다면 공매도 세력에 타깃이 될 수 있다. 그런 논리고요. 세 번째로는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한 종목입니다. 전환사채가 무엇이냐? 사채인데 일정 요건에 도달을 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채를 말합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라는 것만으로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이슈가 있죠. 만약에 투자자가 전환사채를 행사를 한다. 행사를 한 이유는 뭐죠? 자신의 전환 가액보다 현재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환을 해서 팔아치우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전환사채 잔고가 많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버행 이슈라고 합니다. 즉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역시 공매도 세력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공매도가 금지가 됐다가 재개된 시점이 2번이나 있었죠. 2009년 5월 30일 이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시켰다가 다시 재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위기, 이때도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공매도를 금지를 했다가 2011년 11월 9일에 다시 공매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때 과연 위의 기준 있잖아요. 이 대차 잔고가 증가한 종목, 그 다음에 고평가 종목, 그 다음에 전환사채를 발행한 종목. 자,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공매도가 많이 집중이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09년 5월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앞서 세 가지 기준, 이걸 적용을 해서 실제로 그런 종목들이 공매도가 집중됐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먼저 고평가 여부. 고평가 여부는 목표가 대비 주가가 싸냐 비싸냐. 자, 그 여부로 판단해봤어요. 그래서 이 목표가 대비 현재 주가가 고평가 됐느냐. 자, 그 기준과 실제로 공매도가 1개월간 집중된 그런 종목들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더니 상관계수가 0.09로 나왔어요. 참고로 이 상관계수가 1이다 라고 한다면 둘이 완벽히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정말 목표가 대비 고평가된 종목일수록 공매도가 많이 집중됐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상관계수가 거의 0에 가깝게 나왔죠. 이거는 상관성이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엔 대차 잔고가 과거에 많이 증가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정말 공매도가 집중이 되느냐라고 살펴보니까 이것도 상관계수가 높지 않죠. 0.13입니다. 이 목표가 대비 고평가 여부보다는 높긴 높으나 그래도 이것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전환사채 발행. 이 잔고가 많은 기업일수록 정말 공매도가 집중이 됐느냐. 자, 이건 살펴보니까 상관계수가 0.5를 넘겼어요. 이거는 상관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2011년 11월 이때 당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목표가 대비 고평가 여부와 실제로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들. 자, 관계를 살펴보니까 2009년도보다 높아지긴 했지만 이것도 역시나 높진 않죠, 별로. 자, 두 번째,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난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공매도가 재개가 돼서 공매도가 집중이 되었느냐 살펴보니까 이것도 역시나 2009년도보다는 조금 높아졌어요. 하지만 이것도 상관계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두 가지 변수가 그렇게 상관성이 높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한 종목이 실제로 공매도도 집중이 되었느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이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공매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차 잔고가 증가한 종목. 자,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가 집중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낮은 거는 바로 이 목표가 대비 주가가 고평가, 저평가 이 여부. 꼭 목표가 대비 주가가 고평가됐다 하더라도 공매도를 막 하진 않는다. 자,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죠.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고 결론을 내린다면은 정말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피해야 되겠구나. 이 공매도가 집중이 돼서 주가가 하락하겠구나. 자,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반전 결과가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에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 있죠. 여기에서 집중됐다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1개월간 발행 주식수 대비 공매도 주식수가 0.5% 이상인 종목. 자, 그런 종목들을 제가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의 실제 1개월간 공매도 비중과 1개월간 주가 상승률 이 두 가지 변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상관계수가 거의 0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2009년도 5월달도 마찬가지고요. 2011년도 11월달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똑같이 상관계수가 0.07로 나왔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공매도가 집중됐다 하더라도 주가가 하락하는 건 아니다. 만약에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이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깝게 나와야 되고 이 그래프 추세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매도가 집중되고 나서 오른 종목도 있고 내린 종목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내렸을까요? 자,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 중에서 목표가 대비 고평가 여부와 1개월 주가 상승률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Y축이 1개월 후 주가 상승률이고요.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그 다음에 X축이 목표가 대비 주가 고평가 여부입니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26으로 나왔어요. 약간의 여기에 상관관계가 약간 좀 반대로 움직인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죠. 즉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 중에서 목표가 대비 고평가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목표가 대비 저평가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공매도가 집중됐다 하더라도 전체 관점에서 본다면은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사실 공매도가 집중되고 집중되지 않고 그 여부보다 실제로 그 종목이 저평가되느냐 고평가되느냐 그 여부가 더 중요하다. 저평가된 종목이라면 아무리 공매도가 집중된다 하더라도 사실 주가가 더 올랐다는 것이죠. 과거 통계를 보면. 자, 반대로 고평가된 종목은 공매도 효과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실제로 주가가 좀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 대차 잔고가 증가한 종목들 중에서 고평가된 종목, 저평가된 종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이 표가 최근에 대차 잔고가 늘어난 종목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저평가의 기준은 이 목표가 대비 현재 주가가 얼마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 기준으로 했어요. 가령 지누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대비 주가가 57%인데 뭐 이런 거죠. 목표가가 10,000원인데 현재 주가는 5,700원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을 더 적용을 했는데 미래이익 기준 PER이 업종 평균보다 낮은 그런 기준을 추가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 중에서 이렇게 해당 종목들을 선정해 봤고요. 두 번째, 고평가 종목, 목표가 대비 주가가 상당히 좀 높게 형성되는 종목들, 그리고 미래이익 기준 PER이 업종 평균보다 높은 종목들, 자,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고평가 종목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뭐 조선, 플랜트 이런 기업들이 좀 많더라고요. 최근에 이 수주 이슈가 좀 발생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오버슈팅한 자, 그런 종목들이 종종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점이 있어요.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정말 저평가 종목들이 공매도가 집중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주가가 오르고 반대로 이 고평가된 종목은 무조건 주가가 내리느냐? 자,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이런 표를 살펴봤었죠.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 중에서 정말 저평가 종목은 주가가 좀 올랐고 고평가 종목은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내렸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모든 기업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 전반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모든 기업이 여기에 부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이 점들 있죠. 이게 이제 종목들인데 이런 것도 여기 계속 이렇게 따다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진 않았죠. 뭐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 중에서도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종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평가된 종목 중에서도 주가가 오른 그런 기업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통계를 보실 때는 이 전반적으로 그러하다 참고만 하는 것이 이 무조건적으로 야 그러면은 고평가 종목 떨어지고 저평가 종목 오르겠네 이런 식으로 무슨 공식처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갈 수도 있구나 라는 부분을
참고만 하셔야지 이걸 절대적으로 맹신하시면 안 된다 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시고요. 투자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정말 종목을 공매도 이슈로 인해서 뭔가 리밸런싱을 한다든지 매매를 한다면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